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토 네네. 계획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우리가 네. 그 먼저 상업지가 있고 네네. 그 상업지 주변에 이제 주거지가 있고 네네. 그 주거지 주변에 이제 어떤 네. 녹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게 네네.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네네. 만들어져 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죠. 뭐 네. 중심 상업 지역, 네. 뭐 일반 이종 지역, 네. 그리고 뭐 공업 지역, 예. 뭐 자연 녹지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정해 놓고 그곳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또 네네.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네네네. 우리가 도시가 아름답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 지역에는 상업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아,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 지역에는 네.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야 네. 되고요. 전용 주거 지역에는 단독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녹지 지역에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게 네.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뭐 중심 상업 지역에도 이제 네네. 아파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는 네네네. 또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중심 상업 지역인데 상업 시설을 짓지 않고 뭐 빌딩을 짓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제한 사항이 좀 심합니다. 제한 사항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인데 아파트를 지었다. 네. 그러면 반밖에 못 짓습니다. 아,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 제약사항. 또 이제 주거 지역인데 네. 또 상가를 지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네네. 어떤 이제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도 못 짓습니다. 네. 예. 아, 아예 못 짓는 건 아닌데 네. 제약 사항들이 좀 제약사항들이 심합니다. 있다. 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예.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들이 네네네.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지 뭐 나중에 뭐 인허가 받는 가정이라든지 지을 때 어떤 법에 맞춰서 이렇게 지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건축 허가의 흐름, 네. 이 흐름 뭐 간단하게 뭐 일단 건축을 하려면 이제 네네.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건축 부지 매입, 부지 매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건축을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네네네. 건축 부지 매입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허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를 떠야 되겠죠. 설계를 뜬다. 네, 설계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으니까 그러려면 설계를 이제 하려면은 당연히 설계사님이 필요하시겠고 그리고 인허가까지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은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 건데 네. 착공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겠죠. 시공사 선정. 예,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그 전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숴야 되니까 철거공사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그럼 한 6, 7개월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이제 분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같이 좋은 부지를 찾고 뭐 저렴하게 금리로 나오는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또 들으셨겠지만 강의 오시면요 이 사진하고 해가지고요 정말 또 디테일하게 한번 또 강의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또 정말 이게 사실 말로 듣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거는 사실 뭐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해보시지 않으면 그렇죠. 뭐 이건 방법은 이렇게 아신다고 해도 이게 1년이라는 시간 또 후딱 지나간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사실 그 매주 시간 되실 때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이 또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것도 보시고 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건축일기도 뭐 쓰시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또 그래도 뭐 현장에 또 시간 나실 때마다 공사 현장 가셔가지고 또 그래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서 가져가시고 또 가셔서 또 소장님들하고 또 이분들하고 또 맛있게 또 소통도 하시면서 그러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바퀴만 딱 돌려보시면 그게 좀 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팍 들어오시고 한두 번 지어보시면 진짜 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또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좀 흐름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시공사 선정 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좀 시중에 보면은 이제 뭐 책임 준공이다, 선급금 이행 보증서다, 뭐 하자 보수 이행 보증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규모 건축에서는 조금 이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큰 건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진 거를 소규모 건축물에다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론하고 실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적용이 안 돼요?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돈입니다, 돈. 아, 돈. 네, 자금이 중요한 거죠. 네. 뭐 책임 적용, 선급금, 이행 보증서 다 좋은데 네. 넣게 되면 이제 비용이 증가되겠죠. 네. 자,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결국은 건축주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다 내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도 빼고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을 빼면서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성자금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성자금 관리와 이제 상세 건축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철거공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또는 이제 마감공사가 포함됐냐 안 포함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기성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성관리라는 거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많이 나갔으면은 그게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게 나가면 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 공사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기성 관리를 잘하면 뭐가 좋냐면은 공사를 하다가 시공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건축주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시공사 중간에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이제 공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기성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사를 이제 5억치를 했는데 5억은 너무 많고 한 3억 원치를 했는데 4억 원을 드렸어요, 시공사한테. 시공사한테 1억을 더 준 거죠. 근데 갑자기 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 1억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시공사에서 3억을 공사를 했는데 2억 원밖에 안 줘버리면 공사가 중간에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딱 공사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공정별로 지어야 되고. 네, 기성관리. 기성관리. 여기가 핵심이 기성관리. 네, 기성관리가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기성관리를 하려면 또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강의 때 뭐 또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공사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하고 뭐 사례 및 뭐 해결 방법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데 뭐 이런 것도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성 관리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세부 공정이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뭐 철거공사, 뭐 어떤 기초공사, 골조공사, 그리고 이제 창호공사, 마감공사, 뭐 지붕공사, 외벽공사, 그리고 뭐 내장복공, 인테리어 등등 해서 뭐 부대 토목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세부 공정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보면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지붕공사를 예를 들면 징크 지붕을 던다고 하면은 징크 지붕을 던는데 필요한 사람이 이제 목공사, 처음에 이제 각파이프를 그 용접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그 합판을 덮는 목공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방수 시트를 덮고 지붕을 덮는 그 징크 공사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각 공정별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자재만 해도 또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일정을 맞춰가지고 어떤 자재는 주문하면 뭐 일주일 만에 오는 것도 있고 2주 만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시공사분들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뭐 한 3주 뒤에 온다든지 일주 뒤에 온다든지 일정을 다 맞춰놨는데 중간에 갑자기 건축주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따르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은 시공사의 모든 인력이 항상 대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면 다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조합해서 다 이제 전문공사 하시는 분들을 다 섭외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종합건설사에서는 이 일정 관리와 어떤 이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공정 관리들,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이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을 할 게 아니라 공사하기 전에 세부 내역을 철저하게 따지고 해서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또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설계서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말로 했던 것들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액면가 그대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렇죠. 오늘 말씀드리면 그날 또 술 한잔 먹고 다음날 오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결국은 도면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현장에서 반영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다 어떤 증거라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절차로 해야 된다.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처음에 계약할 때 꼼꼼하게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시공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계약하다 보면, 착공 전에 확실하게 정하다 보면 뭐 이렇게 신속하게 또 하는 거고,
기선 관리 잘해야 되고. 네. 예. 또 소장님 아까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고. 소장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소장님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약 자체를 잘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있고.